농장의 어스름한 새벽빛이 서서히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슬이 맺힌 채소밭 사이로 걸어가는 린의 발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23살의 베트남 여성 린은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2년 가까이 농장 일꾼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도 린은 다른 일꾼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채소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 다른 일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린,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농장 관리인인 김 씨의 목소리에 린은 고개를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린은 가까스로 인사말을 한국어로 내뱉니다. 네, 아침. 일찍 좋아요. 린은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집니다. 이 목걸이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어머니가 건네준 소중한 물건입니다. 작은 펜던트 안에는 한 한국 남성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 가면 꼭 이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린은 낯선 환경과 바쁜 일상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무와 배추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린은 묵묵히 일하면서도 가끔씩 농장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한옥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농장 주인 박 회장의 집이죠. 린은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장 일꾼들 사이에서는 박 회장이 연매출 100억이 넘는 대농의 주인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김 관리인이 린을 불렀습니다. 린, 오늘 저녁에 회장님이 너를 보자고 하셨어. 6시까지 한옥으로 와. 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농장 주인이 자신을 갑자기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일까요? 린은 불안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와 깨끗이 씻고 유일한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괜찮아, 린. 두려워할 것 없어. 린은 자신에게 속삭이며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린에게 저녁 노을이 붉은 빛을 던집니다. 이 순간 린은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오늘을 기점으로 크게 변할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당부와 목걸이, 속 낯선 남자의 사진만이 린의 마음 한구석을 어렴풋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한옥의 정문 앞에서 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나이 지긋한 가정부가 린을 맞이했습니다. 가정부는 린을 안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오세요. 고급스러운 한옥 내부는 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전통 가구와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린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가정부는 린을 넓은 거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린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와주어서 고맙네. 앉게나. 린은 긴장한 채로 박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한식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박 회장은 린에게 음식을 권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농장에서 일한 지 꽤 되었다고 들었네. 성실하게 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린은 고개를 숙이며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 회장은 린에게 베트남에서의 생활과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린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며 자신의 어머니와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 문득 린은 어머니가 알려준 한국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박정호라는 분을 찾으라고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 말에 박 회장의 수저가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린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린을 바라보더니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베트남 음식은 맛있지. 나도 젊었을 때 베트남에 있었다네. 군인으로 말이야. 린은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린은 용기를 내어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열어 안의 사진을 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박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긴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냐? 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셨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린은 이 순간 자신이 찾던 퍼즐의 조각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제3장.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워진 농장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베트남에서 군 복무를 했다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너무 많은 일들이. 린은 숨을 죽이고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이름이 뭔가? 뜨란티마이입니다. 이 말에 박 회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린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베트남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네. 젊은 군인이었던 나는 그저 조국의 명령에 따라 낯선 땅에 가게 되었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났지. 그의 말에 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의 사람이 회장님인가요?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전의 기억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자네가 원한다면 내일부터는 밭일 대신 여기서 일해도 좋아. 가정부가 필요하거든. 린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린은 자신의 작은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걸이 속 사진과 박 회장의 반응, 그리고 어머니의 당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린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가정부는 린에게 기본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었고 린은 하나하나 열심히 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회장은 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의 벽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겠나? 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따이안, 즉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가 옆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앨범을 꺼내 린 앞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앨범 속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68년 나는 24살의 젊은 군인이었다네.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지. 당시 우리는 다낭 근처에 주둔했었네. 박 회장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군복을 입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주름이 없었고 눈빛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민간인 보호와 마을 재건 작업을 했지. 전투도 있었지만 내가 있던 부대는 주로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임무를 맡았다네. 그때 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했습니다. 한 젊은 베트남 여성을 만났지. 그녀의 이름은 응우엔이었네.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이었어.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교감했다네. 내가 그 마을에 주둔한 6개월 동안 우리는 깊은 사랑에 빠졌지. 리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혹시 이 응우엔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외할머니일까요? 박 회장은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박 회장과 한 베트남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네. 응우엔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가족과 고향을 떠날 수 없다고 했어. 그때 우리는 눈물의 이별을 했지. 나는 돌아와서 그녀를 잊으려 노력했네. 전쟁의 상처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앨범을 넘기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나는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네. 당신은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베트남은 전쟁 후 혼란 상태였지. 결국 나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네. 하지만 박 회장은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통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년 후 미국에 살던 베트남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네. 응우엔이 딸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어. 그 아이의 이름이 뜨란티마이였지. 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듣는 순간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은 린의 외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베트남으로 가려 했지만 당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나는 포기했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일세. 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아들고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응우엔에게 준 것이네. 함께 찍은 사진을 반으로 잘라 각자 하나씩 가지기로 했었지. 내가 가진 반쪽에는 응우엔이 있었고 그녀의 반쪽에는 내가 있었네. 박 회장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린이 가진 사진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젊은 박정우와 응우엔이 함께 찍은 온전한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나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 군인이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찾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솟구쳐 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리는 조심스럽게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리는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저에게 한국에 오기 전 오래된 편지 하나를 주셨어요. 그 안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작은 여행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함께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리는 박 회장에게 돌아와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잘 읽지 못해서.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점점 더 젖어갔습니다. 편지에는 마이가 자신의 딸린에게 전하는 이야기와 함께 마이가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과 한국인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널 보낼 수 있다면 저 사람을 찾아라.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비록 떠났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마을에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던 때의 사진이네. 응우엔도 이 프로젝트를 돕고 있었지. 박 회장은 사진 속 한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리는 그 여성이 자신의 외할머니임을 직감했습니다. 사진 속 응우에는 박정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와 사진이 내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웠네.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린, 내가 너의 외할아버지가 맞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나? 제7장. 이틀 후 박 회장은 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 안에는 린이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박 회장과 비슷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린이 들어서자 여성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린이란다. 내가 내게 말했던 그 아이지. 박 회장은 린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린, 이분은 내 딸 박미영이네. 너희 이모뻘 되시는 분이지. 린은 어색하게 미영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모든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당신의 눈을 보니 정말 우리 가족인 것 같네요. 아버지의 눈과 똑같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린은 미영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미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해 주었어. 사실 미영의 어머니, 즉 내 아내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녀도 생전에 베트남에 두고 온 내 인연에 대해 알고 있었다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언젠가는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과거의 인연을 찾아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용기가 없으셨죠. 박 회장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는 이 가족의 복잡한 역사와 감정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직접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리는 베트남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는 천천히 전화기를 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마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줄 줄은 몰랐다. 전화기 너머로 마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베트남어였지만 그 감정만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전화를 끊은 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이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네. 비자와 모든 절차를 내가 도울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 미영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생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도울게요.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에는 세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린 그리고 미영입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마침내 마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린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제8장 마이가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은 5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이. 한마디를 간신히 내뱉은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이 역시 눈물을 흘리며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네.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래 기다렸어요. 리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재회를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죠. 마이는 미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박정호의 딸이군요. 미영은 마이를 껴안으며 응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오빠와 동생처럼요. 공항에서 나와 모두 함께 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이는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왔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응우엔이 어떻게 마이를 홀로 키웠는지, 그리고 마이가 자라면서 한국인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말이죠. 어머니는 제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친절하고 용감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는 결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내렸던 결정들에 대한 후회와 책임감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박 회장은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한옥의 넓은 정원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기쁘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마이, 너와 린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남은 생,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네. 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 유산의 일부를 너희에게 나누는 문서일세. 물질적인 것으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너희의 미래는 보장하고 싶네. 마이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회장은 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것은 내 마음이야. 린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또 내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린은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외할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농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도 이런 농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은 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농장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줄게. 식사가 끝난 후 마이는 박 회장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린은 어머니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외할머니 응우엔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들이 마침내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마이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목걸이 속의 비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구나. 창밖으로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아픈 역사를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